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0. 오. 홍길동 대작전. 위험한 대작전을 치렀지만 전원 무사고였다. 전능자는 나와 같이 싸우는 자들과 함께 싸워주셨다. 박수류탄. 홍길동 작전 7일째 7월 15일이다. 긴 밤이 지나가고 동이 텄다.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 소대는 본격적인 동굴수색은 아직 시기상조라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전을 돌려 물이 흐르는 계곡 쪽 전 지역을 수색했다. 적이 취사장으로 섰던 곳에는 1.2m나 되는 큰 솥이 3개나 걸려있고 계곡에 훈련 장소도 있었는데 수많은 병력이 훈련을 받아서 땅이 반질반질했다. 사전 정보에 의하면 월맹군 95연대 5대대와 신병훈련소가 있다고 하더니 이곳이 틀림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또 여기저기에 돼지우리가 있었는데 돼지우리에는 약 200근 정도 되는 돼지 한 마리가 있고 닭장에는 닭들도 많았다. 알고 보니 연대 병력이 주둔했던 월맹 정규군들의 보급품 부대였다. 땅을 보니 바위처럼 단단했다. 수많은 병력들이 밟았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대병력이 거처했던 것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 틀림없었다. 이놈들은 우리 한 소대가 자기들 홈베이스에 갑자기 원자폭탄을 터뜨리듯이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모두 당황하여 대병력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도망갔던 것이다. 만일 아군 1개 소대와 대병력의 월맹군들이 직접 부딪혔더라면 아군의 생명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뻔했다. 아무튼 1개 소대로 월맹 주력 부대 기지를 기습 공격하여 일부는 소탕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치게 했으니 누가 들어도 통쾌하고 또 대한민국 군인의 용맹스러움과 그 전술에 능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월맹군 대병력을 두렵게 함으로 도망치게 하였던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소대원들은 적도 모두 소탕했으니 돼지와 닭을 잡아먹자고 했다. 분대장이 소대장과 의논하더니 좋다고 허락받아 적들이 기르던 돼지와 닭들을 모두 잡아먹기로 했다. 소대장이 돼지는 누가 잡느냐고 물었다. 3분대 전우 한 명이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시골에서 동네 돼지를 수시로 잡아봤다고 하며 이까짓 것 10분이면 잡는다고 큰 소리치며 3명만 협조해달라고 하여 돼지를 잡기 시작했다. 돼지는 꽥꽥 소리를 질렀다. 앞뒤 다리를 꽁꽁 묶고 축구공만한 돌을 망치 대신 사용하여 두어 번 내리치니 혓바닥을 쭉 내민다. 목에 칼을 박으니 피가 한 발이나 치솟는다. 흐르는 골짜기 물에 피를 씻어내고 군대에 그 잘 드는 대검으로 돼지털을 몽땅 깎아 순식간에 알몸을 만들었다. 창자는 모두 긁어내어 버리고 온몸은 사각을 내어 한 분대에서 하나씩 가져갔다. 닭도 모두 잡아서 각 분대별로 나누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 훈련용으로 사용되었던 나무 몽둥이와 나무 침대들과 닭장을 모두 뜯어 불을 놓고 거기에 구웠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던 병사들은 먹다가 미쳐버리게 맛있다고 하며 베트콩들의 돼지가 왜 이렇게 맛있냐고 모두들 감탄했다. 깡통 시레이션 속의 고기만 먹다가 신선한 고기를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 분대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이번만 같으면 작전할 만하다고 했다. 베트남에 온 보람이 있다고 말하며 계속 이런 작전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소대장은 패전자는 불쌍하고 승리자는 기쁜 것이다. 승리자의 이 같은 맛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냐.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했다. 전우들은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먼저 먹으려 채 익지도 않은 고기를 칼로 슥슥 베어 먹고 있었다. 쇠고기도 아닌 돼지고기를 익지도 않은 채로 먹으면 몸에 회충이 생기니 자기가 덜 먹을 테니 다 구워지면 먹으라고 서로 소리들을 질렀다. 또 체면 차리면서 먹는 소대장도 먹게. 우리 좀 천천히 먹자. 라고 한마디 하니 전우들은 이 판국에 천천히 먹어지냐 했다.
모두 정신없이 혓바닥까지 깨물며 먹고 있는데 포탄 터지는 소리가 꽝꽝꽝 났다. 돼지고기를 먹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며 엉겁결에 지르는 소리는 마치 돼지 목을 딸 때 지르는 비명 같았다. 군인은 정말 동작이 총알 같았다. 소대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야, 어떻게 된 거야? 소리쳤다. 그러나 상황을 모르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엎드려서 옆전우를 쳐다보니 아직도 돼지고기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역시 인생은 먹기 위해 산다더니만 그럼 그렇지. 살기 위해 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생각했다. 몇몇 전우들이 예감이 이상하여 확인해보고는 수류탄이 아닙니다. 닭이 터져서 난 소리입니다. 했다. 닭들을 배도 가르지 않고 불 속에 그대로 집어넣으니 통닭이 반쯤 구워졌을 때 닭 속의 공기가 팽창되어 불 속에서 닭들이 연속 뻥뻥 터지며 나는 소리였다. 닭 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지 않고 불 속에 넣었으니 압력을 받아 그야말로 통닭이 수류탄이 되어 뻥뻥뻥 터진 것이었다. 소대원들은 그제야 일어나며 한마디씩 욕들을 퍼부었다. 더 우스운 것은 소대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며 개새끼들. 깜짝 놀랐네. 이 새끼들아. 닭을 배때기를 따고 구워야지. 그냥 하면 다 터져. 어떻게 먹으라고. 상식도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니 닭장에 있는 닭들을 베트콩으로 생각하고 그냥 불질렀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두 한바탕 으하하 웃고야 말았다. 병사들은 다시 우르르 몰려들어 먹던 돼지고기를 정신없이 뜯어먹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다른 중대에서 어디서 고기 굽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냐. 미치겠다. 라고 무전이 온다고 무전병이 소대장에게 보고했다. 소대장은 야, 이 새끼야. 재치 있게 빨리 대답하고 끊어. 했다. 이에 무전병은 닭과 돼지가 있어서 불을 질렀더니 타 죽는 냄새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민 중대장으로부터 소대장에게 직접 무전이 왔다. 이 골짜기에서 고기 굽는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베트콩들이 뭘 구워먹는 냄새냐? 너희들이 고기 구워먹는 냄새냐? 하고 물었다. 소대장도 동일하게 저기 기르는 닭과 돼지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는 냄새입니다. 라고 재치 있게 보고했다. 이에 중대장은 눈치껏 잡아서 먹지 그 아까운 것을 태워 없애냐? 했다. 소대장이 무전을 끊고 소대원들에게 말해주니 소대원들은 민 중대장이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지. 하며 배꼽을 쥐고 뒹굴며 웃어댔다. 먹는 것도 엔도르핀을 폭발시키지만 웃음은 엔도르핀이 온몸을 휘젓게 했다. 순식간에 그 큰 돼지와 닭들을 다 먹어치웠다. 전쟁도 무서웠지만 먹는 것도 무서웠다. 내가 있는 2분대와 소대본부는 한조가 되어서 돼지 뒷다리를 챙겨 구워 먹었다. 1분대도 동쪽을 경계하면서 30m 떨어진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3분대와 화기 분대가 각각 고기를 구워 먹고 분대장들이 몰려와서 더 남은 것이 없는가 하고 기웃거렸다. 아무것도 없으니 아니 그 큰 돼지고기를 벌써 다 먹었어. 돼지 잡은 놈 어디 있어? 그놈이 우리 분대에는 앞다리를 줬어. 했다. 돼지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훨씬 작기 때문에 돼지 잡은 줄병을 볶아댔다. 그는 볶기다 못해 도랑에 모가지를 끄는 돼지 머리통이 있으니 갖다 먹으려면 먹으라고 했다. 이에 서로 쫓아갔다. 한 병사가 낑낑거리고 들고 왔다. 돼지 얼굴을 보니 잘 먹은 고기가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 돼지는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결국 그 돼지 머리도 숯불에 푹 묻었다. 그리고 흩어진 재가 묻은 닭고기를 땀에 젖은 옷에 닦아가며 먹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관이었다. 모두 추억이라고 사진들을 찍어댔다. 전우들은 산악작전에서 땀을 많이 흘려 힘을 못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고기를 먹고 돼지처럼 푹심이 솟아 활발하게 돌아다녔다. 또한 계곡에 물도 많이 내려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씻고 닦으며 휴식을 했다. 수류탄을 던져도 태연하게 들리던 사람 소리. 홍길동 작전 8일째 7월 16일이다. 또 다른 새벽이 돌아왔다.
아침 이슬은 풀잎에 알알이 맺혀 있고 남국의 붉은 태양은 불쑥 떠올랐다. 며칠 전 월맹군을 소탕했던 지역의 동굴을 재수색하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내려왔다. 며칠 전에 교전했던 곳이라 수십 구의 적의 시체 때문에 악취가 풍겼다. 교전 첫날은 서로 교전하느라 깊은 동굴 속은 수색하지 못했고 죽은 베트콩들의 시체 확인도 제대로 못했다. 동굴 수색이 위험하지만 기대가 되는 날이다. 분명 굴 속에는 총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썼던 물건도 꽤 남아 있을 것 같았다. 정규군들은 다 빠져 도망갔을 것이고 부상당해 쓰러진 자들이나 여기저기 있을 것 같았다. 문제는 베트콩들이 설치한 부비 트랩이다. 최이남 소대장은 동굴 수색할 때 극히 사고 없이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아있는 적들이 있을 것이니 경솔하게 굴 속으로 막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시체 확인이나 동굴 수색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이다. 각 분대별로 방향을 나눠주고 수색 작전을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저기 처참하게 죽어있는 베트콩들의 시체를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마음이 섬뜩했다. 우리 분대는 두 개조로 나누어 동굴 수색에 들어갔다. 항상 동굴 수색을 하면 베트콩들은 선제 공격을 하기에 유별나게 더 살펴야 한다. 바짝 긴장하여 숨을 죽이고 바위가 얽히고 설킨 천연 동굴 속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바위 밑에서 남자들이 웃는 소리와 여자들이 깔깔대는 소리가 났다. 얼마간 엎드려 들어보았으나 분명 사람들이 웃는 소리였다. 이 새끼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말하며 먼저 수류탄 몇 개를 까 던지기로 계획하고 세 명이 수류탄 하나씩을 동시에 까 던졌다. 그런데도 계속 여자들이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났다. 수류탄을 까 던진 우리는 겁이 났다. 당황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며 야, 이 어찌 된 것이냐 하니 한 병사는 바위에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귀신 소리인가 했다. 계속 태연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귀를 기울여 재확인했다. 산 사람이라면 수류탄이 터졌는데 이렇게 웃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바짝 긴장하여 플래시를 비추며 살금살금 기어들어갔다. 굴 안쪽 깊은 데서 계속 사람 웃는 소리, 이야기 소리가 웅웅 울리며 여전히 들려왔다. 또 듣고 또 들어보아도 여전히 사람 웃는 소리가 났다. 자세히 들어보니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람 소리가 분명했다. 모두 한바탕 웃어대고 마음이 놓여 굴로 들어가 보았다. 큰 바위 아래에 방 같은 곳이 있었는데 빨래줄에 빨래들이 쭉 널려 있고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한 병사는 이놈의 라디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성질이 나서 라디오를 불끈 들어 바위에다 집어던져 깨부숴버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길이 45cm, 높이 25cm의 큰 라디오를 7대나 발견했다. 이 라디오는 37석의 고성능 라디오로 월맹군들은 주파수를 맞춰가며 무전기로도 사용했던 것이었다.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니 계속 적의 상급 부대에서 무전이 오는데 암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며칠 전 우리가 갑자기 습격했을 때 월맹군들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총까지 집어던지고 도망쳐서 목숨만 겨우 살아간 것이다. 이 라디오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끼리 나눠 갖기로 의논이 되어 한 대씩 챙겼다. 옆 분대원들도 모르고 소대장도 모르게 입 다물기로 했다. 분명히 다른 분대원들도 작은 것들을 챙겼지 안 챙겼을 리가 있겠냐고 했다. 하지만 라디오를 깨부순 병사에게는 안 돌아갔다. 나도 그중 한 대를 가졌다. 이 라디오를 우리 월명동 마을에 가져가면 정말 인기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고로 나는 이것을 귀국 준비물품 1호로 정했다. 라디오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외제가 귀하고 시골이라 라디오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다. 발견한 라디오를 바위 밑에 모두 집결해 놓고 놈들이 놓고 간 몇 정의 총을 챙겼다. 바위가 얽히고 설킨 자연 동굴이라 어떤 곳은 까마득하게 깊었다. 랜턴을 비추며 이리저리 살피니 순간 불빛에 몇 놈이 튀어 도망간다. 모두 적이다. 소리를 지르며 집중 사격을 시작했다. 수류탄을 까 던지니 순간 굴속은 화염 연기로 꽉 찼다. 바짝 긴장들을 하고 얼마간 엎드려 동태를 살폈다. 능구렁이 같은 놈들.
우리가 그렇게 수류탄을 터뜨리고 법석을 떨었는데도 바위 뒤쪽에 쥐새끼처럼 숨어 있었던 것이다. 베트콩들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다. 굴 입구를 차단하고 있으니 도망가지 못하고 숨었다가 위기를 면하려 했던 것이다. 화염 연기가 빠진 후에 다시 쫓아 들어가 보니 세 놈이 10여 미터 좁은 바위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한 명은 총에 맞고 도망치다 죽었고 두 명은 총에 맞아 쓰러져 꿈틀거리고 있었다. 성질 급한 우리 분대원들은 수류탄을 까 던져 조용히 눈을 감겨보냈다. 여기서 총 2정을 챙기고 한 정은 더 깊은 곳에 시체에 깔려 있어 도저히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왔다. 북한 파월병. 우리는 2인 1조가 되어 바위 밑과 동굴을 수색했다. 나와 한 조인 병사는 바위 밑쪽을 수색하고 나는 유난히 큰 바위가 있어 관심을 가지고 기어 올라가 보았다. 바위가 너무 커서 그 바위 밑은 비도 안 맞고 큰 응접실 같았다. 역시 적들이 요긴하게 쓰던 장소였다. 땅바닥이 반질반질 닳고 돗자리까지 펴져 있었다. 녀석들은 나방군같이 사용하다 엊그제 우리와 충돌하여 도망간 것이 분명했다. 그 바위 옆에 굴이 있어 들어가 보니 깊은 굴은 아니고 5미터쯤 되는 굴이었다. 굴이라기보다 하나의 방이었다. 밑만 바위 밑이지 아주 운치 있고 멋있게 꾸며 놓았다. 옆을 보니 각종 옷들이 쌓여 있었고 또 깨끗이 정돈된 군복들과 비단옷도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 스웨터 20벌 정도가 쌓여 있었다.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무슨 이런 겨울옷이 필요한가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됐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밤에는 싸늘하고 추워 그런 옷이 필요한 것 같았다. 베이지색 반소매로 된 카키복이 있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 지갑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쓰던 소지품이 많이 나왔다. 카키복을 보니 변장에 별이 2개나 붙어 있었다. 지갑 속에는 얼굴이 각기 다른 여자 사진이 6장이나 나오고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나왔다. 점잖아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가 입은 옷의 어깨에는 별이 2개나 붙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이 옷과 물건들은 틀림없이 장성의 것이라 생각하고 별이 붙은 옷과 소지품을 급히 챙겼다. 비밀 문서들도 많았지만 모두 베트남 말이라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서류 중에 한국말이 적혀 있는 것이 있었다. 한국 초등학생 수준의 글씨로 미 제국주에 물러가라. 남조선 동지들은 자기 나라나 지키지 왜 불쌍하게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롱을 받고 남의 나라에서 피를 흘리느냐. 라는 내용이 쓰여 있는 2장의 편지 같은 글을 발견했다. 나는 그제야 같이 수색하는 전우들을 불렀다. 우리 수색조는 이 편지를 보고 북한에서도 파월되어 온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남한에서도 왔으니 북한에서도 오지 않았겠느냐고 나는 말했다. 이 모든 서류를 소대장에게 전하여 다 보고했다. 소대장은 그 편지 내용을 보더니 틀림없이 북한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중대장에게 낱낱이 보고했다. 포로가 준 정보와 우리 삼중대의 전과. 나는 2년여 동안 매복작전을 중심하여 수백 번의 작전을 했지만 그 중에서 홍길동 대작전을 잊을 수가 없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 주요 작전 중에서도 홍길동 작전은 유명한 작전으로 남아있다. 이 큰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적의 핵심 기지를 쳐 소탕하면서 작전이 전개되었으니 결국 우리 소대가 작전한 것이 제일 크게 남아졌다. 그리고 내가 굴속에서 생포했던 베트콩을 연대 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 작전 지역의 기밀사항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골짜기에는 월맹군 연대 병력이 있었는데 작전 3일째 되던 날에 우리 한국군이 작전하는 것을 이미 알고 많이 이동을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주위에 자연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는 무기 창고도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우리 중대가 1차 작전을 마치고 재정비한 후 다시 동굴로 들어가 수색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노획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굴은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어 그 포로의 진술이 없었다면 무기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포로로 잡은 베트콩을 일명 홍길동이라고까지 칭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된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 삼중대가 세운 정과는 이러했다. 7월 18일에 누이호화횡 남쪽 동굴에서 82mm 박격포 한 문을 비롯하여
소총 5정과 LMG 한정 및 B-40 한정을 노획하고 북쪽에서 적 1명을 생포하고 전화 교환기 1대를 노획했다. 7월 25일까지 계속 수색 작전을 했으나 적들과 특별한 교전이 없었고 산악만 매주 밟듯이 누볐다. 그러다가 7월 26일에는 적 1명을 사살하고 기관총 한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세웠다. 참전한 지 30년이 지난 1999년 나는 해외에서 이 책을 쓰다가 참고하려고 한국 용산 전쟁 기념관에 제자를 보내어 베트남 전쟁 홍길동 작전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게 했다. 백마 28연대 1대대 3중대 전과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만 나와 있었다. 이 전투에서 제3중대는 적 30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는 전과 외에 57mm 무반동총 한정과 81mm 박격포 한문을 비롯하여 기관총 5정과 소총 3정, 그리고 적탄통 2개와 많은 통신 기재를 노획하여 홍길동 작전 기간 중 가장 큰 전공을 세웠다. 이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노획한 소총만 해도 30정이 넘었으니 분명 중대 전체가 노획한 무기는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기록은 너무 소략했다. 군대의 전투 상황이 정확하게 다 기록될 수는 없겠지만 행여 전쟁 기념관에 기록된 것과 내가 책에 기록한 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까봐 말해두는 것이다. 이 작전에 나와 함께 직접 참전한 전우들과 현재 현역 대령으로 예편한 최희남 옛 소대장을 찾아갔다. 이 책을 쓰다가 특히 홍길동 작전이 깊은 인상에 남아 그때 작전한 것을 참고하여 쓰려고 용산 전쟁 기념관 기록을 보니 우리가 그때 세운 전과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최희남 소대장은 그날 그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수색 첫날 중화기를 포함해 16정을 노획하고 2차 동굴 수색하면서 노획한 총이 19정이라고 확실히 말해주었다. 분대장들에게도 물어보니 3분대장이었던 김기훈 하사는 첫날 죽은 적들은 총과 상관없이 30명이 넘었고 우리 소대가 노획한 각종 화기는 1, 2차 35정이 넘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전투에 참여한 소대장과 분대장의 말을 들어봐도 모두 동일하게 확실했다. 우리 1소대 노획물만 해도 전쟁 기념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으니까 아마 3중대 전체가 노획한 것은 훨씬 더 엄청났을 거라고 했다. 특히 우리 소대가 핵심지를 쳐서 격파했기에 소대원들은 모두 치열했던 그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베트남전 이야기만 나오면 엊그제당한 일처럼 줄줄 회상하며 서로 말들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나 또 다른 지휘관의 증언을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다. 당시 백마 28연대 1대대를 지휘했던 이영우 대대장은 그날 굴에서 잡은 포로를 신문하여 3중대가 획득한 소총은 980정이었다. 한 개의 중대가 작전하여 얻은 것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양이었고 이로써 3중대는 노획 무기 900정을 돌파한 첫 부대가 되었다. 그래서 전과로 기록할 때는 다른 부대의 사기도 고려하여 전공을 나눠주라고 상관이 지시할 정도였다. 라고 말했다. 대개 베트콩들은 무기가 부족해서 둘에서 4명당 한 정의 총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으니 총 980정이면 베트콩을 최대 4,000명까지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 게다가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린 월맹 정규군 95연대는 베트콩들보다 전투력이 더 막강했으므로 그들이 가진 총기 한정으로 한국군 4명에서 5명은 거뜬히 사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적을 죽이는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생포해오니 그에게서 비밀을 캐내어 우리 3중대는 월맹군이 굴속에 숨겨놓은 그 많은 총 980정을 노획하는 전공을 세우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군의 피해를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내가 생명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우셨고 이를 통해 수많은 아군들을 보호하고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다. 양심과 기쁨. 홍길동 작전 때 또 하나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다. 우리가 베트콩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곳에 각 분대별로 텐트를 쳐놓고 작전한 곳을 경계하며 휴식도 하며 좀 여유 있게 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밤늦게 소대장을 급히 찾아야 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았지만 소대장 텐트를 어디에다 쳐놓았는지
이리저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작전 8일째 되던 날 우리 분대가 2개 조로 나누어 적을 소탕하고 동굴수색을 하던 중에 나와 몇 명이 상의하고 라디오 7대를 숨겨 각각 가져온 것을 보고하려 함이었다. 그때 이후 작전만 끝나면 우리 분대가 모여 소곤소곤 싱글벙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대장이 이 미치인 놈들이 무엇을 숨겨 놓았기에 그렇게 시시덕거리냐 라고 묻곤 했다. 또 밖에 나가면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아 더 잘 들리기 때문에 주소 근무를 자주 서며 라디오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못 견디게 괴롭고 양심에 꺼려 이날 소대장에게 보고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아이성을 칠 때 군사들이 전쟁 노획물을 욕심내어 갖다 감춘 사건이 있었다. 감춘 것은 바로 금덩어리와 은과 외투였다.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이 있은 후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패하게 되었다. 패할 리가 만무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무리 가운데 전쟁 노획물에 욕심내어 갖다 감춘 사건이 있기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를 찾아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 후부터는 싸움을 할 때마다 항상 이기게 되었다. 나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여 아군은 피해 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이 이야기가 자꾸 머리에 생각나고 우리 분대도 라디오를 갖다 숨긴 것이 마치 아간 같다고 생각되어 소대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소대장은 그렇지 않아도 너희 분대 낌새가 이상했었다고 말하며 노획한 것이니 분대원들로부터 회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럼 제가 즉시 가서 라디오를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일단 구경하게 한 대만 가지고 오라고 하여 내 것을 가져다 보여주었다. 소대장은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특별한 것도 아니네 했다. 실상 라디오는 쓰던 중고품이었다. 평소 소대장은 적의 노획물에 욕심내지 말라고 엄격히 말해왔으나 내 양심이 살아있어 솔직하게 소대장에게 보고했다고 라디오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며 홍길동 작전 기념으로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서 다른 소대원들이 이를 알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맥주나 실컷 사주라고 했다. 곧 돌아와 분대원들에게 말하였더니 분대원들은 나에게 핀잔을 주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왜 소대장한테 말했냐고 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분대원들은 내 말을 듣고 모두 감동을 받고 사실 자기들도 양심에 꺼렸다고 했다. 소대장에게 말하고 분대원들 대신 내가 가서 회개하고 오니 속이 시원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다. 전쟁터에서 물질이나 여자를 탐내거나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하늘 운이 뒤바뀐다. 이것은 천륜의 법칙이다. 전쟁터에서는 참 욕심 나는 것도 많이 있다고들 한다. 금은보화, 돈과 여자, 권총 각종 희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 특히 마을 소탕 작전을 하고 나면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목숨만 챙겨오면 가장 큰 보물을 챙겨오는 것이다. 그 몸을 가지고 후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한 번은 옆 분대의 부분대장이 자기가 귀국할 때까지 주먹만한 라디오 하나 못 사가게 되었다고 하며 전쟁터 소총부대 말단에서 근무하니 참 서럽다고 푸념했다. 그 말을 듣고 안쓰러워 나는 그보다 늦게 귀국하니 여유가 있어서 또 사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홍길동 작전 때 가져온 기념품 라디오를 그에게 돈 몇 푼 받고 선물로 주었다. 사실 그는 평소 나와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나를 보면 대들고 씩씩거리는 전우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는 라디오를 받고 나에게 참으로 고맙다고 하며 달동 같은 눈물을 흘렸다. 제대하면 꼭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도 시골이여. 하고 말했다.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큰 것이다. 그는 내 선물을 받고 몇 달을 기뻐했겠지만 나는 45년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도 기뻐하고 있다. 사람이 형제를 위해 사는 것이 크고 대접받기보다 대접을 하는 것이 큰 도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사랑을 받는 기쁨도 크지만 사랑을 해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흔히 사람들은 왜 나는 남만 위해서 살아야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짜증난다. 말하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주는 기쁨은 참으로 크고도 오래가는 것이다. 홍길동 작전을 회고하며 홍길동 작전은 1967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49일에 걸쳐 한국군이 벌인 대작전이었다. 주월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벌인 수많은 작전 가운데 손가락에 꼽히는 대작전으로 남아있다. 이 작전에서 우리 3중대가 가장 큰 전과를 세웠고 3중대에서는 우리 1소대가 가장 큰 전과를 세웠다. 한국군 베트남 참전 작전 기록에도 홍길동 대작전 때 가장 많은 전과를 세운 부대는 우리 백마 28연대 1대대 3중대로 나와 있다. 특히 작전 6일째 우리 소대는 작지 않은 규모의 치열한 교전을 하였는데도 손가락 하나 총에 맞은 사람이 없었다. 전원 무사고였다.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부대를 항상 나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한 대작전을 치렀지만 무사히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 전능자는 나와 같이 싸우는 자들과 함께 싸워주셨다. 그리고 그때 생포한 포로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펴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에도 나오고 최명신 사령관의 회고록 베트남 전쟁과 나에도 나온다. 다만 내가 그 작전에서 적을 포로로 잡았고 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우리 중대는 980정의 총을 노획하는 큰 성과를 올렸으며 나도 화랑 무공 훈장까지 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전쟁에서 공은 사병이 세우고 명예는 부대와 지휘관에게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때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예사로 여기지 않고 감사 감격하면서 전능자께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을 생명 살리는데 쓰기로 결심했다. 전쟁터에서도 생명을 사랑하며 작전을 했던 나의 정신은 삶으로 이어져 그때 결심한 대로 나는 지금 하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평화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다. 처참한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없는 지구촌 그 누구나 원하는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족과 이웃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의 사역자가 되어 세계적으로 평화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다. 2002년 세계평화 문화예술 축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 저자 소개